참여정책 연구회 8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참여정책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노한래입니다. 지난해 지난 연말까지 1차부터 7차까지 참여정책 연구회가 주로 2012년 대선과 정책쟁점, 정치혁신 과제 등을 주제로 해서 시즌 1 해가지고 7번의 토론회를 지난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오늘을 시작으로 2차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참여연구회 시즌 2도 한 10차 정도를 통해서 주로는 우리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살펴야 될, 특별히 삼아야 될 가치 노선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토론회를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해 드립니다. 격주마다 화요일에 하게 될 거인데 오늘 첫 시즌 2 토론회 우리 연구의 8차 토론회입니다. 첫 토론회는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매주 화요일에 하는 것을 하고요. 그 사이에 아마 참여 네트워크에 총회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토론회나 아니면 다른 당연회로 참여정책 연구회 토론회 한 번 정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첫 시즌 2의 첫 토론회에 강사를 그전에는 대개 2분, 3분씩 이렇게 모셨었는데요. 한 분으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이 객석에 계신 분들이 끝난 뒤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토론회가 서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변환규 실장님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 근거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여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참여정부다운 부처라고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말하신 부처가 기획예산처라는 부처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차관부터 장관까지 그리고 참여정부 마지막에는 정책실장까지 역임하셨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가하시기를 보기 드물게 진보의 철학을 가진 유능한 경제관료라고 우리 변환규 시장님을 소개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책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그리고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지난해 2번의 책을 변환규 시장님께서 내셨습니다. 보시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참여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의 큰 방향 그리고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는 이 성찰의 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강연에 혹시 부족한 건 또 그런 책을 또 보시면서 원하는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 말씀이 너무 긴데 곧바로 강 기자님의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더 해도 됩니다. 정도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뒤에 질문 준비하셨다가 질문 내용을 가지고 또 답변하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변환규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어디 보니까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지구는 뭐 평평하단가 하는 그런 책을 내서 좀 유명해진 분인데 그 사람이 최근 10년간의 변화는 자기가 그 책을 낼 때는 워낙 지구는 이제 둥근 게 아니고 완전 평평해졌다. 너무나 사람과 사람 간의 엄청난 연결의 세계다. 그래서 지구는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평평하게 되어버렸다. 평평하게 되었고 레트를 발음을 어떻게 내가 사투리로 평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내고 난 뒤에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격변의 시대가 있어서 그 격변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은 하이퍼 커넥티드된 사회다 시대다 하는 걸 며칠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사이에 우리가 꿈도 안 꾸던 게 10년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크라우딩이라는 크라우딩에서 하여튼 우리나라로 치면 나온 게 카톡에서부터
트위터에서부터 뭐죠 친구들끼리 페이스북에서부터 하여튼 그게 지난 10년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이 초연결 시대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걸 봤는데 그 가만보니 맞다 싶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책에 이번에 낸 책에 보면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격차가 많다. 세대 간의 이야기를 10대, 20대와 40대, 50대 이런 게 왜 격차가 많으냐면은 그냥 단순히 세대 간의 나이 차이 때문에 사고방식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사는 세상이 다른 거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농업국가에서부터 산업국가에서부터 정부와 사회를 이루기까지 그 세대가 완전히 가버리고 다시 또 산업 세대가 오고 그게 한 200~300년에 걸쳐서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냥 농업국가, 산업국가, 정부와 국가 이런 데서 자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격차라는 건 그냥 단순히 세대 간의 격차가 아니고 사는 세상이 다른 거다. 그래서 굉장히 혼돈된 생각과 또 서로의 편견과 선입견이 서로 다른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걸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저께인가 그 책을 그걸 하나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지난번 선거 때 아니 왜 자꾸 20, 30대라고 하느냐 20대하고 30대하고 전혀 다른데 왜 당에서 보니까 맨날 통칭해서 20, 30대라고 하느냐 불평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책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30대만 들어가도 30대가 뭐냐면은 10년 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니고 이래서 그 지금 30대는 벌써 인터넷 세대고 정보화 세대인데 지금 20대는 보니까 초연결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20대하고 30대하고 전혀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건데 그렇구나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하는 걸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보면 20, 30대 이렇게 같이 이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저렇게 모르지 20대의 사고방식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30대하고 다른데 그냥 20, 30대 같은 줄 알고 그냥 한다. 이런 이야기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근데 이게 또 초연결 이런 카톡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이제 요새 한 나이가 이제 그렇잖아요. 한 40대, 50대까지가 산업화 세대거든요. 이제 나이도 좀 들어서 이제 50대까지. 50대에 60대까지 초반 정도까지도 아주머니들조차 60대 아주머니들조차도 이제 카톡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전혀 대응을 못한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또 다른 책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하자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언을 적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람이 작년에 발표한 논문 보면은 역사의 미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좌파의 종말을 선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래서 양극화가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이런 현상이 와서 누구의 위기냐면은 보수의 위기다 이거예요. 네, 거기서 표현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로 번역을 하면 보수라고 봐요. 보수의 위기다. 중산층이 얇아지는 것은 보수의 위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주의 이론이 쭉 나오고 할 때
그렇게 성공할 수 있고 또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성공했는데 그 이후로 공산이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굉장히 약화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배경이 중산층의 등장 아닙니까? 중산층이 엄청 두터워져서 굉장히 자본주의가 뽑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중산층이 굉장히 얇아지고 양극화되어 버리고 해서 위기는 누구냐면은 보수의 위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보 좌파는 뭐냐면 아예 없다 이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그 표현을 업선트 랩트 이래 돼 있는데 업선트가 결석이죠. 우리로 직역을 하면 결석 없다, 실종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식 말을 하면은 의제의 상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아무것도 제시를 못한다 이겁니다. 진보가 아무것도 제시를 못해서 그러니까 보수는 위기는 왔는데 그냥 진보는 없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하나도 제시를 못하니까 사회적 의제를 제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소수의 그걸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장애인, 동성연애자, 뭐랄까 우리로 치면 다문화 가정, 하여튼 이런 소수의 거기에 관심을 미리 쓰다 보면 그거 쓰는 걸 낫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는 직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거에 관심뿐만 아니라 그 보수의 이 아이디어와 진보의 아이디어를 가장 합쳐서 하여튼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된다. 그 이데올로기는 뭐냐 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이 해놓은 답변은 그거예요. 자본주의가 나쁘다, 망할 거다,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형편없는 거다 하지 말고 자본주의가 더 나은 자본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시해라. 그러니까 그냥 나쁘다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럼 그냥 좌파가 실종되어 있는 것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기에는 하여튼 딴 말로 바꾸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뜻인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제가 과정에서 보면은 노무현의 정신이 뭔가 하는 거를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희망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후로 집권을 하고 나니 정책을 할 때도 하나의 이념 문제나 정체성의 문제나 이런 게 안 빠져들어가고 어떤 게 서민을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한 거냐, 국가를 위한 거냐 하는 그런 정책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적어놨던 책이 제가 이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이고 지금 말한 지내놓고 보니까 책을 내고 난 그 전에 저 후쿠야마의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후쿠야마 논문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 내 낸 책이 상당히 그 정신에 입각해 적었구나. 저도 알고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하나의 정책을 보고 이런 걸 사회적으로 볼 때 도구마에 빠진다 할까 그냥 선입견에 빠진다 할까 영어로 하면 미스 신화에 약간 고정관념에 빠지는 건데 좌파 우파의 정책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보면 옳고 그름만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정확하게 옳은 건가 뭐가 더 국민들한테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정책만 있는데 자꾸 그걸 나누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이야기가 한미 FTA 문제도 그렇고 제주가 해군 기지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을 자꾸 그런 쪽에서 보다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 안 해준다.
이번에 보면은 지금 저 책에 그거를 두 번째 책에 거의 첫 그거에 대부의 영화 마피아와 재벌을 제가 쭉 비교를 해놨거든요. 거기에도 뭘 이야기해놨냐면은 경제민주화가 119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119조를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재벌의 문제는 119조가 아니다. 11조의 문제다 하는 걸 제가 책에 해놨는데 이번에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내지 문재인 후보 측의 그 경제민주화 부분도 보면은요. 자, 경제민주화를 저쪽에서 선점했단 말이에요. 용어를, 경제민주화 용어를 선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보 쪽에서 경제민주화 이야기해왔고 다 했죠. 그런데 그거를 선거 이슈로서는 선점했다고. 그거의 상징까지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진보 쪽이나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큰일 났다. 우리 건데 저쪽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본인류다. 더 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꾸 상대방 프레임에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이 빨간 옷을 가져가면 빨간 색깔을 가져가면 아니 빨간 거 우리 건데 원래 그럼 더 빨간 거 입어야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쪽이 빨간 걸 입으면 이쪽은 파란 걸 입어야죠. 그게 내 후쿠야마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다른 걸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의 아이디어를 중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새롭게 제시해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119조 뺏겼다. 헌법 119조 보면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딴 게 아니고 대기업이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소위 말해 총출제 문제니 순환출자 문제니 국민들이 머리 앞에서도 몰라요 사실. 뭐가 뭔지 사실 순환출자 문제, 총출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몇 명이 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도 옛날에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슈를 삼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의 정체성, 이념 이런 쪽에 매달려 가지고는 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아니 저쪽에서 119조 그래라 119조 가지고 그래라 경제민주화 가지고 재벌을 경제민주화로 가지고 한다면은 이쪽은 지금 현재 재벌은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은 대기업의 그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재벌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특수계급입니다. 재벌뿐만 아니죠. 족벌 언론가 또 정치 분야도 그런 게 없습니까? 족벌 정치인들도 다 있죠. 우리 사회에서 패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는 게 재벌이 지배구조 때문에 좌절합니까? 그게 아니라 사회적 특수계급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많은 패밀리가 곳곳에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한 지배를 하지 않고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가족이, 패밀리가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특수계급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렇게 가져가면 그래 119조 지배구조 많이 해봐라. 이쪽은 좌절하고 힘든 사람을 공정하게 경쟁해주고 출발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거를 내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좀 더 같이 간다고 더 우리 건데 더 간다고 저쪽 총출제는 기존 거 말고 지금 앞으로 하겠다. 우리는 옛날 것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노동자도 항상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돈 많고 힘센 노동자도 많이 있는 겁니다. 투자도 대기업이 투자는 나쁘고 중소기업이 투자가는 좋은 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투자 중에서도 좋은 투자가 있고 나쁜 투자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할 때 너무 정체성 문제, 이념의 문제 이런 거에 빠져서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후쿠야마가 자판은 실종이다. 보수는 위기가 와 있고 자판은 아예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뭐요? 내가 책을 보고 노동자의 부분도 노동 생산성하고 관련돼서 제가 그 책에 좀 적어놨는데 참 요새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지는데 노동의 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노동의 유연성 그래서 생산성 문제를 하려고 또 좀 복잡한 이야기고 노동의 유연성 이야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노동의 유연성만 이야기를 했다면은 뭐 그냥 우리 신자유주의고 뭐 그냥 우리 진보 쪽이나 또는 뭐 그렇죠 벌써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노동의 유연성 이런 거. 이 가만 보면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사고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노동의 유연성은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완전 기업주만 위한 거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를 생각해 보면 노동의 유연성은 노동자의 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목매달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목매달려 있지 않겠다는 게 노동의 유연성이다.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 직장 실은 그만두고 또 한다고 자기가 불 잘라라 이래요. 그래서 노동자의 이 권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고용보험의 차원을 떠나서 실업보험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안 되려고 기업이 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주력을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실업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쪽에 완벽하게 갖춰지도록 그런 쪽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따로 고용주나 기업주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맨날 그러니까 노사 대립과 기업가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진보는 맨날 기업에 대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만 찾는 그런 쪽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동자도 부자 노동자도 있고 힘 있는 노동자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진보를 보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 잡아갖고 우리 회사에 타격이 오면 내가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노동자는 우리 편이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게 노동의 유연성 노동자가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인지 기업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인지조차도 별로 구분이 안 돼서 서로 기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중에 하자면 서로 또 토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복지관 부분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치권의 굉장히 큰 문제로 돼 있는데 앞으로 복지를 강화하고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복지를 확대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겁니다. 이게 복지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크루그만이 좀 몇 년 전에 적은 것 중에 컨트리 is not the company 하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유명한 논문인데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그럼 거기 이유를 보면 한 10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이유를 이것저것 떠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데에 치중하는 거고 국가는 돈을 쓰는 데 있는 존재 가치다. 국가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재원 대체무 이야기를 하고 이러죠. 돈을 많이 드는 거는 안 해야 되는 복지고 돈이 작게 드는 복지는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얼핏 요새 보면 논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국가는 아까 말한 컴퍼니가 아니다 이거예요.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돈을 쓰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 한 푼이라도 안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 가치거든요. 그래서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옛날에 내가 예산처 장관을 할 때뿐만 아니고 장관이 저 실장할 때도 제가 직원들이 뭐 이게 돈이 많이 든다든지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예산 이거 달라 하면서 뭐 큰 돈도 아닙니다든지 이런 말 할 때 가장 짜증냈습니다. 제가 예산은 10조 원도 그냥 당장 줄 수 있고 100만 원도 못 줄 수 있는 거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택시법 관련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난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요즘 뉴스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저 역시 별로 뉴스 안 보고 신문 안 보니까 됐는데 하여튼 난 한 번도 MB 정부 정책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뭐 그냥 듣지도 안 하고 있는데 택시법을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막판에 정말로 다른 걸 한 가지는 하구나. 왜 찬성을 하냐면은 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딱 들어보면은 이익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택시에 가난한 기사들한테 돈을 주자고 하는 택시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끝나고 나면 그 잘 살던 아르헨티나가 페론 정부 때 복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엉터리입니다. 절대 페론 정부가 복지를 많이 했으면 나라가 망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파나 보수 정권에서는 계속 그 예를 들죠. 페론 정부는 어떻게 망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망한 게 있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인데 이익단체와의 타협입니다. 표의 교환입니다. 단체와 조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건장한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이 굉장히 커지면 나중에 이익단체가 됩니다. 굉장한 이익단체들로 업종별로 이익단체가 쫙 있는 거죠. 그 업종별로 이익단체하고 표를 교환합니다. 얼마 줄 테니까 해요. 그래서 공무원 봉급도 공무원 단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줄 테니까 공무원을 찍어. 심지어 공무원들한테까지도 표를 교환하는 거죠. 그렇게 교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산업자하고 표를 교환해야죠. 뭘 다 교환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라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개방을 해놔놓고는 그 이익단체들이 절대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모든 분야를 문을 닫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폐쇄국가가 됩니다. 폐쇄국가가 되고 표 교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렸어요. 돈을 많이 뿌렸는데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는 안 한 거예요. 그냥 조합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 얘는 택시법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은 유사한 형식이거든. 그래서 내가 근데 택시 거부할 때 신문에 다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해마다 3조 원씩 든다. 돈이 3조가 드는지 3천억이 드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항구로 알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는 그거 할 일이 안 돼요. 3조가 이거 30종이 들어도 필요한 국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둬서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300억만 든다 하더라고. 3조가 아니라 3천억이 아니라 300억만 들어도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하나를 하자면요. 이것도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제 보수 진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진보 진영에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 그거 보면은 서로 조금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자, 자기 이익단체로만 생각한다면, 보수 진영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을 대변을 굉장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은 선택적 복지를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잖아요. 하나의 국민 클럽으로 생각하면은 회비를 훨씬 많이 냈잖아요. 회비를 많이 낸 사람 보고 다시 또 뭘 주려고 하는데, 학교 급식이라든지 하여튼 주는데, 넌 또 잘 사니까 또 돈 내라. 회비 이미 많이 낸 사람 보고 또 돈 내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하는 쪽은, 아니, 그게 다 나눠줘야지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은 좀 더 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따지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가 선택적 복지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보수가 오히려 보편적 복지랄까 무차별적 복지를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을 가지고 자꾸 편향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평상시 생각들이 논리대로 안 된다 이랬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북부야만 논문을 읽어보니까, 일이 다 옛날에 적어놨구나. 옛날까지는 아니고 작년에 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요 정도만 대강 하고 주가 계속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 거니까 대강 생각나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냥 그 정도고, 좀 평상시 제가 아까 어디가 조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서 목이 좀 그래서 이 정도의 저 이야기는 좀 거치고 딴 분들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저도 하고 이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같이 들으셨는데요. 이게 드디어 이제 공부가 제대로 시작되는구나 생각될 즈음에 갑자기 말문을 막 닫으시는 보수와 진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이런 매우 상투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큰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복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왜곡해서 복지 논쟁이 이루어진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훨씬 많은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하고요.